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바깥 사람에게는 예를 갖추면서 집 안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자, 그 사람의 예는 거짓이다. 그대들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바깥에서는 누구에게나 다정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 집 안에 들어서면 전혀 다른 얼굴이 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그대들 자신이 그런 적은 없으신가요? 직장에서는 참을성 있게 웃고 넘기던 말을 집에 돌아와 가족에게는 퉁명스럽게 내뱉은 적, 친구에게는 참아 못할 말을 부모에게, 배우자에게, 자녀에게는 거침없이 쏟아낸 적 말입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가장 날카로운 말을 던지다니, 가장 잃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가장 쉽게 상처를 주다니. 세상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우니까 편한 거라고. 편하니까 솔직한 거라고. 그런데 정말 그러한 것일까요? 정약용은 오랜 유배 생활 속에서 사람의 이 묘한 모순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밖에서는 한없이 공손하던 사람이 아내 앞에서는 왜 그토록 거칠어지는가? 낯선 이에게는 한 번도 높이지 않던 목소리를 어머니 앞에서는 왜 그리 쉽게 높이는가? 그는 보았습니다. 그것은 편안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솔직함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까운 사람은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아니, 어쩌면 착각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떠날 수 있는 상대에게는 조심합니다. 말을 고르고 표정을 살피고 실수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을 거라 여기는 상대에게는 그 조심을 거둡니다. 말을 고르지 않고 표정을 살피지 않고 감정을 날 것 그대로 쏟아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먼 말을 던지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그런 장면을 숱하게 목격했습니다. 낮에는 관아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며 공손한 말을 늘어놓던 사내가 저녁이면 아내에게 팝상을 걷어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장터에서는 모르는 이에게도 웃음을 지어 보이던 안악이 시어머니 앞에서는 차가운 눈으로 입을 닫았습니다. 그들에게 물으면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밖에서 너무 힘들었다고. 집에서만큼은 쉬고 싶었다고. 그 마음이 거짓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그 말 뒤에 숨은 것을 보았습니다. 쉬고 싶다는 말의 진짜 뜻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내가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 이 사람은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도 결국 곁에 있을 거라는 것. 그것은 신뢰가 아니었습니다. 신뢰라면 상대를 더 소중히 다루어야 마땅합니다. 그것은 방심이었습니다. 가까운 사람의 인내를 한없는 것으로 착각하는 위험한 방심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려는 것은 바로 이 물음입니다. 왜 사람은 사랑하는 이에게 더 못되게 구는가?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심리가 숨어 있는가? 그 답은 아마도 그대들이 차마 마주하고 싶지 않은 곳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나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데도 상처를 주고 나서 후회하는 그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은 그대들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구석이 있습니다. 바깥 세상에서 하루 종일 쌓아 올린 인내와 미소가 현관문을 여는 순간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 현상을 유배지에서 또렷이 관찰했습니다. 유배지의 마을에는 별의별 사람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더없이 온화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부탁을 해도 실은 내색 한 번 하지 않았고 어른을 만나면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으며 이웃과 다투는 일이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내의 집 안에서는 전혀 다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내에게 퉁명스럽게 말하는 소리, 아이가 울면 짜증을 내는 소리, 늙은 어머니의 말을 끊는 소리가 담장 너머로 새어나왔습니다. 정약용은 처음에 의아했습니다.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리 다를 수 있는가? 밖에서의 그 온화함은 무엇이고 안에서의 그 거침은 또 무엇인가? 오래 살피다 보니 그 까닭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내에게 바깥 사람은 언제든 등을 돌릴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조심했습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상대의 눈치를 보았고 실수할까 긴장하며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그런데 집 안 사람은 달랐습니다. 아내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머니는 아들을 버리겠습니까? 아이는 아버지를 떠나겠습니까?
그 믿음이 아니 그 안심이 그의 입에서 거친 말을 풀어놓았던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에서 가장 위험한 말을 합니다. 잃을 것이 없다고 여기는 관계에서 가장 많은 것을 잃게 되는 말을 합니다. 이것이 가까운 관계의 비극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건네지 않을 말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아무렇지 않게 던집니다. 그리고 던지고 난 뒤에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깊이 박혔는지를. 그러나 깨달았을 때는 이미 상대의 얼굴이 굳어 있습니다. 눈빛이 한 겹 멀어져 있습니다. 아직 곁에 있지만 마음은 이미 한 발짝 물러나 있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그 사내의 아내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얼굴에 웃음기가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이 오래도록 함부로 대해지면 그렇게 됩니다. 처음에는 상처를 받고 다음에는 화가 나고 그 다음에는 체념합니다. 체념한 사람의 얼굴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표정입니다. 정약용은 그 표정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내는 아직 아내가 곁에 있으니 괜찮다고 여기겠지만 사실은 이미 떠난 것이나 다름없다고. 몸은 남아있으나 마음이 떠난 사람을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먼 말을 던지는 것. 그것이 단순한 버릇이 아니라 관계를 서서히 허무는 일이라는 것을 그 사내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은 이런 행동을 반복하는 것일까요? 알면서도 왜 멈추지 못하는 것일까요? 정약용은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의 저울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쪽에는 상대를 향한 마음이 놓이고 다른 한쪽에는 자기 자신의 피로와 감정이 놓입니다. 바깥 세상에서는 이 저울이 늘 상대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볼까? 내 말이 신뢰가 되지는 않을까? 이 관계를 잃으면 어쩌나. 그 긴장이 저울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 안에 들어서면 그 긴장의 끈이 풀립니다. 저울은 순식간에 자기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나는 피곤하다. 나는 힘들었다. 나는 오늘 하루도 겨우 버텼다. 그 순간 상대의 감정은 저울 위에서 사라집니다.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것이 악의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가까운 사람 앞에서 무너지는 것은 그만큼 바깥에서 애쓰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그 무너짐이 상대를 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안에서 조용히 무너질 수 있다면 좋겠지만 사람의 감정은 그렇게 깔끔하지 않습니다. 피로는 짜증이 되고 짜증은 말이 되고 말은 칼이 됩니다. 그 칼은 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먼저 뱁니다. 유배지에서 정약용은 자기 자신에게서도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나는 유배 초기의 답답함을 이기지 못해 곁에 있는 이들에게 차갑게 군 적이 있었다. 나를 찾아와 위로하는 벗에게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제자가 그를 가져오면 필요 이상으로 엄하게 꾸짖었다. 돌이켜보면 그것은 그들에 대한 불만이 아니었다. 세상을 향한 분노를 감히 세상에게는 쏟지 못하고 가장 안전한 사람에게 돌려 쏟은 것이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정약용은 부끄러웠다고 적었습니다. 가장 나를 걱정하는 사람에게 가장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는 것. 그 사람들이 곁에 있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마음이었는데 그 마음을 함부로 다루었다는 것. 사람은 대개 자신이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가까운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치게 했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은 다쳐도 내색을 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고 삼키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 여기면서. 그러나 정약용은 보았습니다. 참는 사람도 결국 한계가 있다는 것을. 사랑이라고 이름 붙인 인내에도 바닥이 있다는 것을. 그 바닥이 드러나는 순간은 조용히 옵니다.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울지도 않습니다. 다만 어느 날 예전과 같은 말을 해도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 얼굴이 됩니다. 그것은 강해진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닫은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먼 말을 던지는 일이 반복되면 결국 가까운 사람은 마음으로 먼 사람이 됩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관찰한 사람들 가운데 유독 기억에 남는 풍경이 하나 있었습니다. 늙은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젊은 시절 마을에서 제법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일도 잘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말이 거칠었습니다. 아내가 무슨 말을 해도 끝까지 듣는 법이 없었고 사소한 일에도 언성을 높였습니다. 아내는 그럴 때마다 조용히 고개를 돌리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십 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정양용이 그 집 근처를 지나는데 마당에 남편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물었더니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프다고 합니다. 방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정양용이 안을 들여다보니 아내는 깊이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몹시 수척했고 눈에 힘이 없었습니다. 정양용이 돌아 나오자 남편이 따라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을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잘한 게 하나도 없소. 그 한마디 뒤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양용은 그 침묵 속에서 수십 년치의 후회가 쏟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남편이 유독 나쁜 사람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웃에게는 인심이 후했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에도 나서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자기 아내에게만은 그 후한 마음을 쓰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늘 거기 있을 테니까. 아내는 어디 가지 않을 테니까. 그 안심이 수십 년간 예의를 거두게 했고 고마움을 잊게 했고 상대가 아프다는 신호를 놓치게 했습니다. 정양용은 그 장면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사람은 잃어야 비로소 그 사람의 무게를 아는 것일까? 곁에 있을 때는 왜 그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 그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유배 이전 한양에서 벼슬하던 시절 자신은 어떠했는가? 바깥에서는 학문을 논하고 세상을 걱정하며 대의를 말했지만 집에 돌아와 아내와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따뜻했던가? 얼마나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가? 떠올릴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유배라는 것이 모든 것을 빼앗아 간 뒤에야 정양용은 비로소 알았습니다. 자신이 가장 소홀히 한 사람이 자신을 가장 걱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가장 함부로 대한 사람이 가장 오래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먼 말을 던지는 일은 당장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상대가 참아주니까, 상대가 이해해주니까. 그러나 그 참음과 이해가 바닥을 드러내는 날이 옵니다. 그날은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돌이키기에는 너무 많은 것이 쌓여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관계 안에서 묘한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한쪽은 점점 더 거침없이 말하고 다른 한쪽은 점점 더 깊이 삼킵니다. 거침없이 말하는 쪽은 자기가 그러고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매번 그래왔으니까. 상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괜찮은 줄로만 압니다. 삼키는 쪽은 자기가 삼키고 있다는 것을 처음에는 알지만 나중에는 그것조차 잊어버립니다. 삼키는 것이 자기 본래의 모습인 줄로 여기게 됩니다. 정양용은 이런 관계의 구조를 물 위에 떠있는 나룻배에 비유했습니다. 한쪽에서 계속 짐을 올리는데 배가 기울어지는 것을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물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는데 아직 가라앉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어느 한순간 작은 파도 하나에 배가 뒤집힙니다. 밖에서 보면 갑자기 일어난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기울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부가 어느 날 갑자기 갈라서는 일, 부모와 자식이 돌이킬 수 없이 멀어지는 일, 오랜 벗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는 일. 그 모든 일이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가장 먼 말을 던진 날들이 쌓이고 쌓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삼키는 쪽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처음에는 상처를 받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 다음에는 화가 납니다. 왜 나만 이래야 하는가? 왜 나만 참아야 하는가? 그 다음에는 포기합니다.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기대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옵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단계입니다. 정약용은 이 단계에 이른 사람의 눈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원망도 없는 눈. 그 눈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분노하는 사람은 아직 관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상처받는 사람도 아직 마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이미 관계 바깥으로 나간 것입니다. 몸은 아직 같은 지붕 아래 있지만 마음은 이미 떠난 사람을 다시 되돌리는 것은
정약용이 보기에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먼 말을 던지는 일은 그래서 작은 잘못이 아닙니다. 한 번 한 번이 쌓여서 돌이킬 수 없는 거리를 만들어냅니다. 그 거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같은 방에서 잠을 자고 명절에 함께 모이면서도 마음 사이의 거리는 계속 벌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거리를 줄이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깨닫는 것은 대부분 너무 늦은 뒤에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이미 기울어진 관계 앞에서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한 가지를 먼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꾸어야 할 것이 상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람은 관계가 어려워지면 본능적으로 상대를 바꾸려 합니다. 저 사람이 좀 달라지면 괜찮아질 텐데,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나 정약용은 보았습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바뀌는 것은 언제나 자기 자신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가 유배 초기를 돌아보며 적은 글이 있습니다. 나는 처음에 세상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다. 부당하다고 여겼고 억울하다고 느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날이 서 있었다. 나를 찾아오는 사람에게도, 나를 돌보는 사람에게도 나는 무언가를 요구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눈빛이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눈빛에 답하지 못했다. 당연한 일이었다. 내가 내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으면서 남에게 내 마음을 알아달라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였다. 정약용은 그때 비로소 방향을 돌렸습니다. 상대에게 향하던 시선을 자기 안으로 돌렸습니다. 내가 왜 이 말을 하려 하는가? 지금 이 감정은 어디에서 오는가? 나는 정말 상대에게 화가 난 것인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인가? 이 물음을 던지기 시작하자 달라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말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만큼 상대를 다치게 하는 일도 줄었습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한 박자를 두게 되었고 그 한 박자가 내뱉으려던 말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대단한 수양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깐 멈추는 것이라 했습니다. 말하기 전에 한번 멈추는 것. 그것이 가까운 사람을 지키는 가장 작은 시작이라 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습관을 하루아침에 고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에 걸쳐 몸에 밴 것이니까요. 그러나 멈추는 연습은 오늘 당장 할 수 있습니다. 화가 올라오는 그 순간,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는 그 순간, 한 번만 멈추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나면 이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될까? 이 말을 듣고 난 뒤에도 이 사람은 나를 같은 눈으로 볼 수 있을까? 정약용은 그 물음 하나가 수십 마디의 거친 말보다 더 큰 힘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멈추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멈출 줄 아는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말을 건넬 수 있습니다. 정약용이 유배 생활 중반 무렵에 이르러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것을 멈추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멈추는 것은 더 이상 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그러나 이미 입힌 상처는 멈춘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관계 안에 쌓인 상처는 말하지 않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굳어져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됩니다. 정약용은 유배 시절 자신의 제자 한 사람에게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그 제자는 오래도록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말이 거친 사람이었고 어린 시절부터 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넨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잘한 일에도 칭찬 대신 부족한 점을 먼저 짚었고 실수를 하면 사람 앞에서도 꾸짖는 것을 꺼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자라면서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원망조차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저 거리를 두었습니다. 같은 마을에 살면서도 가지 않았고 명절에 잠깐 얼굴을 비추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멀어진 것을 느끼고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원래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 여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제자가 정약용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버지를 용서해야 합니까?
정약용은 한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용서라는 말을 먼저 꺼내지 말아라. 그보다 먼저 할 일이 있다. 네가 받은 상처를 내 안에서 먼저 알아주어라. 아버지가 알아주지 않아도 네가 먼저 내 마음을 들여다보아라. 그것이 시작이다. 정약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용서를 서두르면 그것은 용서가 아니라 또 다른 참음이 된다는 것을. 진짜 화해는 상대를 이해하기 전에 자기 안의 상처를 먼저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가까운 사람이기에 더 깊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들은 모진 말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지만 부모에게 들은 말, 배우자에게 들은 말, 형제에게 들은 말은 수십 년이 지나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상처를 무시하고 괜찮은 척 넘어가는 것은 해결이 아닙니다. 자기 안에서 그 아픔을 먼저 마주하는 것. 아팠다고 힘들었다고 그 말이 나를 깊이 찔렀다고 스스로에게 인정하는 것. 정약용은 그것이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출발점이라 보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먼 말을 던진 사람도 가장 먼 말을 받은 사람도 결국 돌아가야 할 곳은 자기 자신의 안쪽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의 마지막 무렵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내가 이 긴 세월 동안 가장 많이 그리워한 것은 벼슬도 아니고 학문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었다. 밥상 앞에 마주 앉아 아무 말 없이 함께 밥을 먹는 그 시간이었다. 그대들도 아마 언젠가 이런 순간이 올 것입니다. 멀리 떠나 있을 때 혹은 더 이상 곁에 있지 않을 때 비로소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밥이 차려져 있던 것, 늦게 돌아와도 불이 켜져 있던 것,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있어주던 것, 그 작고 평범한 것들이 잃고 나서야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알게 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그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한양에 있을 때 아내가 차려준 밥상 앞에서 자신은 얼마나 무심했던가. 아이들이 아버지를 기다리며 잠들었을 때 자신은 얼마나 당연하게 여겼던가.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밥상 앞에서 한마디라도 따뜻한 말을 건넸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잠들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이름을 불러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몰랐습니다. 가까이 있으니까 내일도 있을 줄 알았습니다. 늘 거기 있으니까 영원히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했습니다. 말을 아끼지 않았고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고 고마움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빠른 순간이라고. 오늘 그대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그대들 곁에 있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사람. 너무 가까워서 오히려 보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 그대들은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바깥 사람에게 쓰는 그 정성의 절반만이라도 그 사람에게 쓰고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먼 말을 던지는 일을 멈추는 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 집에 돌아가서 한마디만 달리 해보는 것입니다. 수고했다는 말, 고맙다는 말, 혹은 말없이 잠깐 옆에 앉아 있는 것. 그 작은 것 하나가 수십 년 쌓인 거리를 줄이는 시작이 됩니다. 정약용은 유배에서 돌아온 뒤 남은 생을 가족 곁에서 보냈습니다. 그가 남긴 수많은 글 가운데 가장 조용하고 가장 진실한 문장은 학문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까이 있을 때 잘하라. 단 한 줄이었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것이 한 사람의 삶을 말해주는 전부입니다.